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와이주의 하와이섬 빅아일랜드는 지금 카테고리 1 허리케인 라라가 지나간 뒤 강풍과 집중호우 이어집니다. 일부 주택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는 돌발 홍수 위험 여전합니다.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해군 대장 대행이 장병들의 처우가 논란이 된 에브레함 링컨호를 방문했습니다. 쿠퍼 대장 대행도 국방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이 군인을 희생자처럼 잘못 묘사한다고 언론을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정에 탑승한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또 자신이 조지 워싱턴과 말을 타고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암시한 인공지능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일부 소유한 암호화폐 회사가 신탁은행 인가 신청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은행이 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명예소송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미 발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케이블 방송이야 일요일이고 또 뭐 정치 중심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빅 텐트다 하면서 뭔가 뭐 2028년을 향해서 준비를 했다 이런 뉴스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하와이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하와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행을 굉장히 자주 가시죠. 하와이에 지금은 허리케인 라라예요. 라라가 그 하와이 섬 자체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내륙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주변을 이렇게 스치고 가고 왜 허리케인이 이번에 등급이 낮기는 했습니다. 1등급이에요. 허리케인 1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주변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줬고 아직까지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와이 지도고 빅아일랜드가 그 하와이 섬이죠. 하와이 그 섬 빅아일랜드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여기 힐로라고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쪽 그러니까 하와이 이 섬에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은 아무래도 저 위쪽에 가 되겠죠. 위쪽 섬이지만 지금 아래쪽 섬에서 하와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건데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굉장히 크잖아요. 지도로 봐도 빅아일랜드가 이 하와이에서 제일 커서 뭐 전체 육지 면적의 한 63%입니다. 인구는 좀 작지만요. 아무래도 인구야 뭐 그 호놀룰루가 있는 그 오아후 섬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 많겠죠. 그런데 이쪽 지금 하와이 섬에 한인분들 물론 살고 계셔요. 현재 전력 공급 끊겨 있고요. 그리고 이 하와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을 지나서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폭풍이 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산사태도 있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 아직까지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대비하십시오 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주지사가 직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라라가 지금은 이제 허리케인에서는 조금 낮아졌어요. 시속 91마일이니까 아주 큰 거죠. 킬로미터로 하면 147km. 일부 지역에는 오늘까지 다 이제 합쳐서 35인치 이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35인치면 거의 90cm 가량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계속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빅 아일랜드에서 기상과 연관된 교통사고로 사망자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도로가 이렇게 폭풍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던 주택지에도 지금 이제 여러 주택이 물에 쓸려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구조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조작업 하고 있는데 급류가 흐르고 바위들도 있고 뭐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도 하와이는 새벽 6시 5분이죠. 로스앤젤레스 9시 5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부가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하와이가 여기 마우이인데도 그래요. 자, 마우이인데도 자 이렇게 돼서 막 카트 같은 정도는 다 뭐 바람에 넘어져 있고요. 잔해 같은 거, 팜트리 같은 거, 호노룰루고요. 여기는 호노룰루도 이렇게 바람이 남쪽에 그 빅아일랜드에 있지만 이렇게 호노룰루까지도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이제 대비해라 하는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맨 아래의 하와이 섬에서 빅아일랜드에서 북쪽으로 마우이를 거쳐서 호노룰루가 있는 이쪽까지 이제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요. 지금 발표된 것이 어제 뭐 190편 정도 연기가 됐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빅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공항 앨리슨 오니즈카 코나 국제공항에서는 한 40%가 지금 결항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요 그 공항이요. 힐로 지금 이제 힐로 지역이 뭐 피해가 좀 많잖아요. 그 힐로 지역은 항공편 80%가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 중심부에 가장 이제 가까운 곳, 이런 남동부 지역, 남동부 힐로 이쪽이 심각한 예보 여전히 지금 발효하고 있고요. 갑자기 뭐 지류 이런 데서 범람 사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한 11만 명 이상이 아직도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답니다. 어쩌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셨던 분 가운데서도 오늘 아마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우이, 그 하와이 아일랜드도 아니지만 이 마우이 섬에서도 수도 공급도 지금 끊긴 지역이 있다고 하죠. 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뭐 하와이가 좀 깜깜했었고 지금은 괜찮겠지만 너무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안전 요원들이 조금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었고 그 사이에 뭐 주민들이 이제 뭐 쓰러진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사태 때문에 일부 도로도 지금 끊겼고요.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힐로에서 그리고 또 나무가 쓰러지니까 당연히 전선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이 또 기상학자라고 하네요. 제니퍼 마이어스라는 분인데 본인의 아파트에서 와일루쿠 강,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와일루쿠 강이 힐로베이, 힐로만과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위가 정말 높고요. 평소에는 하와이 가셨던 분들은,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가 물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파란색인 그 힐로만이 지금은 뭐 많은 것들이 그 물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피처럼 붉다. 그 파란 색깔이 그 피처럼 붉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이 빅 아일랜드의 그 허리케인이 직접 올라가진 않았어요. 빅 아일랜드에서 이제 제일 남쪽인 그 사우스 포인트 여기서 한 30마일 그러니까 한 48km 정도 되죠. 그쪽까지 접근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피해가 있고 하와이에 어제를 기준으로 허리케인이 온 것은 한 34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섬이 이렇게 이제 주요한 섬이 8개가 있잖아요. 이 8개의 전체에 그 열대 폭풍 경보 발령됐습니다. 빅 아일랜드, 마우이, 몰로카이, 뭐 오하우, 뭐 다 뭐 카우아이, 뭐 니아우, 뭐 전부 다 니아우다. 그래서 이제 뭐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이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대비를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뭐 가게들이 문을 열었는지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 놓으려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빅 아일랜드의 경우는요. 이쪽 제일 큰 빅 아일랜드는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이제 대피소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허리케인 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피해가 좀 보통 적죠. 아무래도 약하니까 하와이의 마지막으로
그냥 하와이에 상륙을 했었던 허리케인, 그때는 1992년이죠. 그때 4등급이었습니다. 이니키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니키는 막 뭐 사망자도 6명인가 그랬고 뭐 수십억, 한 30억 달러 정도 피해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와이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올해 태평양만 예로 들어 보더라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그 해수면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다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은 그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얻죠. 그렇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더 많은 폭풍이 더 강하게 아주 쉽게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라고 하면 그걸 끓일 수 있는 그 연료를 주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 기후 변화와 다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막고, 이 같은 인간 자연재해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쓰레기 분리 수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요일인데 아마 많은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해피하게도 지내시고 하지만 그냥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쓰레기 분리 수거 같은 거 하실 때는 이게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 그 기후변화도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한 기후변화, 그게 결국은 당장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다 온다니까요. 당장 이렇게 하와이만 할지라도 남쪽에서 있었던 것인데 북쪽까지 쭉 호노룰루 쪽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댓글창에서 하와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심되지 않고 하와이에 허리케인 1등급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식시장 널뛰기도 얘기하시는데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픈되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쯤 되면 주식시장과 연관이 돼서 뭔가를 발표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와이키키 사신다고 했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 오늘 하와이 뉴스 나오던데 뭐 이런 기후 변화 심해질 듯 합니다. 네. 기후 변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핫한 뉴스가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시사 토크쇼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제일 핫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 그 군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지 워싱턴과 지금 링컨호가 교대를 해요. 조지 워싱턴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환경이 군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뭐 우유도 못 마시고 했더니 어떤 분이 어제 댓글에 우유는 좀 안 마시면 어때 하고 뭐 참 미운 말을 쓰셨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참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잊었어요. 본인은 편하시겠지만 주변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이 케이스에서만 싸가지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우유를 뭐 얼만큼을 못 먹었다, 뭐 3개월을 못 먹었다 하면 다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잘 먹어야지 되는 군인인데 사정이 있나 보다.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란이 뭐를 그렇게 미군에 힘들게 한 거야? 그럼 미국은 전쟁을 하러 갈 때 군인의 그 같은 안정 같은 것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은 채 전쟁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아니면 그 이전에 너무 장병들이 고생을 한다. 우리 여름에 에어컨 킨다고 못 열어놓으면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는데 아니 260일도 넘었잖아요. 이제는 8월 10일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됐으니까 200 몇십 일을 그렇게 땅에 발도 못 디드니까 참 군인들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는데 우유 좀 안 먹으면 어때 뭐 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싸가지가 없으세요. 그분은. 싸가지가 없어서 본인은 편하시겠지만 주변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어쨌든 이 같은 논란 속에 중부 사령관이 그 USS 에브럼 링컨호를 방문을 했습니다. 중부 사령관이 브래드 쿠퍼 해군 대장이잖아요.
에브럼 링컨호를 방문을 했는데 이란 전쟁을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해서 근데 이게 딱 거기를 문제가 됐어 하고 방문한 건 아니에요. 열흘 동안 중동 방문을 그 일정의 하나를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뭐 바레인도 가고 이라크도 갔고 뭐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갔어요. 아랍에미리트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위대한 작전 중 하나로 기록할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나게 성취를 하는 강력한 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항공모함의 승조원들이 그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이란과의 전쟁 제목이 뭐예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잖아요. 장대한 분노, 거대한 그런 분노 작전. 이걸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전투 비행을 책임진 수천 회의 전투 비행을 책임진 그런 그 임무를 맡고 있는 함대에 타고 있는 장병들이잖아요. 해군 장병, 해병대원들. 그래서 5천 명이 뭐 5월 달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지금 못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휘관이 이거는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다. 뭐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실제로 사실은 뭐 더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 건 이란 적에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언론들이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방송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참 다행이네요. 방문은 했어요. 브래드 쿠퍼 해군 대장이 방문했는데 브래드 쿠퍼 해군 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욕하진 않았어요. 언론을 욕하지는 않았고 그 언론을 욕한 게 아니라 해군 장관 대행 헝카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사망자도 없고 말하자면 언론이 누군가가 이렇게 세일러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숨진 사람 없고 정신 건강에 대해선 치료를 소수의 장병들이 받았다. 그리고 신선한 그런 보급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조정이 됐지만 단 한 끼도 거르지 않았다. 그럼 군인이 지금 21세기에 전쟁을 하면서 밥을 끼니를 걸러야 돼요? 끼니를 거르지 않은 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해군 장관 대행이 헝카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언론 매체들이 우리 전사자를 피해자로 묘사하려고 한다. 이건 너무나 부정직해. 적과 그 적이 또 적들의 또 동조자들도 있잖아요. 미국 이런 곳에 얼마나 지금 나쁜 해를 끼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해서 보도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전사들을 피해자로 묘사를 한다고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해군 장관 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군 장관 대행 헝카오요. 베트남계 난민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해군 차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상원이 인준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해군 차관 신분으로 해군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피덱세스 국방장관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완전히 언론이 지금 잘못 묘사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상원, 하원 의원들이 지금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USS 그 에브람 그 링컨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 이 어떤 항공모함들이 예상보다 조금 길게 배치되는 그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길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럴드 그 포드호도 2025년도에 배치돼서 지금 돌아오긴 했어요. 326일 동안 해상에 머문 뒤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5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은퇴하잖아요. 함대 하나 은퇴하면 뭐 9대가 되나요? 9척이 되나요? 지금 이런 상황은 있고 특히 이 에브람 그 링컨호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음식이 너무나 후지잖아요. 후져도 보통 후진 게 아니라 너무나 후진데 그러한 것들이 이란이 이제 전쟁 초기에 바레인에 있는 그 미군 이 같은 그 물류를 수송하고 하는 그곳을 다 타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물류 센터를
아주 너무나 2200마일 떨어진 곳에 물류의 허브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음식 보급 같은 것들도 늦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선 그런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전해요. 뭐 충분히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입장이 변함이 없어요. 입장이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언론이 조금 너무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주말만 되면은 폭풍으로 소셜미디어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에요. 장군이에요. 이 워싱턴과 함께하는 여러 장의 인공지능.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마치 본인이 독립전쟁에서 막 이 군인으로, 장군으로 일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이거 그 당시의 펜이잖아요. 깃달린 펜. 뭔가 문서에 서명하는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타고 들판에서 본인은 이제 블랙 말이네요. 그리고 워싱턴은 흰 말, 블랙 수말인가요? 이런 것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진.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이 올린 거예요. 여기 트럼프라고 써 있잖아요. We are going to win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길 거예요. 언제요? 트럼프 대통령 모자를 보세요. 트럼프 2028년 모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불길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사진과 함께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그 미국 정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러다가는 2028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예 헌법이 안 된다고 하잖아. 헌법에 지금 도전을 한 게 많잖아요. 출생시민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의 책사였었던 스티브 배너는 그때 가까이 되면은 얘기를 해줄게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사만평을 보신 분이라면 토드 블랜치 지금 법무장관이 선서하면서 그건 시사만평가가 그린 거예요. 내가 트럼프를 뭐 국내외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헌법으로부터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선서를 했잖아요. 헌법이 어떠하다. 헌법에 도전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자를 2028년이잖아요. 미국 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없도록 합니다. 수정헌법 22조가 2번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앤드루스 그 합동 그 기지요. 그 기지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2028년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지난번에 백악관 그 출입기자단 그 만찬 뒤늦게 했었어요. 그때도 대통령이 2028년 모자 쓰고 단상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내가 출마를 하고 싶긴 하지만 법이 매우 강하다. 헌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막 2028년도 트럼프하고 이거 지금 계속 사람들이 세뇌될 수도 있고 그래도 되지? 헌법도 그 오래된 헌법 그 헌법 바꾸면 어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한 번 더 이 미국 대통령을 해야만 그의 어떤 아젠다가 완성될 수 있어 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은요. 헌법도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적이면 고쳐서라도 대통령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계속 그 얘기잖아요. 내가 2028년도에도 또 대통령을 하기를 원하지만 법이 매우 강력하다 하는 얘기죠.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이제 4선 내서 승리하고 나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뒤에 몇 년 뒤에 한 7년 정도 뒤에 1951년도에 비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말마다
소셜미디어에 오늘도 지금 일요일 이제 겨우 로스앤젤레스는 아침이기 때문에 많은 소셜미디어를 올리겠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올리는 인간 휴먼 프린터라는 별명의 나탈리 하프라는 그 젊은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개인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에서 이쪽에 공군기로 그 C32A로 갈아탈 때 거기는 수송기 몇 명 못 타니까 다른 사람들 스티븐 밀러도 못 탔어요. 대통령의 정책 부국장도 못 탔는데 이 나탈리 그 하프는 탔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주말에 일요일에 뭐 갑자기 어디서라도 이런 걸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있었어야지 될 수도 있고 대변인도 안 탔는데 못 탔는데 그 수송기에 그런 그 주말에 아무튼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나탈리 아프라는 이제 그 여성이 하는 것도 있고 주말마다 반복이 돼서요. 오늘도 이제 한참 이런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헤리티지 선생님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인들도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음모론을 방송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음모론을 안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안 합니다. 조금 클릭 수라든가 이런 시청률, 청취율에서 뭐 말하자면 손해도 아니죠. 그게 정상인 거죠. 손해를 본다 손 치더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도를 한다고 그렇다고 이제 저에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또 듣다 음모론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러실 겁니다. 이 내용은 마더 존스 아주 딥한 것을 보도를 하는 매체죠. 심층 취재를 하는 마더 존스의 젊은 기자예요. 젊은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사진 아주 작게 나오죠. 소피예요. 소피 이름이. 소피 허위츠라는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이런 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이 just got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 bank. 은행이 되는데 암호화폐 그 뭐 월드 리버티 뭐 있잖아요. 회사. 그 회사가 은행이 되는데 한 걸음 다가갔다. 왜?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연방 규제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그래서 일단 조건부 승인을 내줬는데 이 소피 허위츠 기자라든가 폴리티코의 많은 이 전문 기자들은 이게 완전히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목격한 가장 노골적인 대통령의 사익 추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월드 리버티라는 회사가 무슨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1달러짜리를 발행을 하려면 1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은행에서 뭐 FDIC 이런 것처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1달러를 내면 일단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꼭 돈으로만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이렇게 되면 국채에 대한 이자율로 돈을 벌죠. 은행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굴린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채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하겠다고 승인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신탁은행이라고 하는데 내셔널 신탁은행이라고 트러스트 뱅크라고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고 해서 전국에 지점이 있는 은행이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신탁은행이라는 것은 뭐 보통 상업은행처럼 예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는 우리가 그 코인을 발행할 때 사람들이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지금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코인을 발행하는데 그럼 이 여러 경로를 통하는 이런 데가 돈을 벌 것 아니에요. 이걸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해서 일단은 이거 승인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자, 중재 기관이 없이 미국에서 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는다. 보통 은행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트러스트 뱅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1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지금 코인 이름이 뭐죠? USDI. 이게 이제 10억 달러가 뭐가 된다 하면은 달러 준비 자산을 보유해야지 되고 이 준비 자산을 그대로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수익이 이자 수익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락을 누가 했냐면은요. 그 허락을 통화감독청의 조나선 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통화감독청 Controller of the Currency예요. 통화 돈. 그 Controller of the Currency의 말하자면 국장이죠. 조나선 굴드.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 누가 임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뭐 지분의 뭐 38%인가를 가지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는 그것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발행하기 전 단계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걸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 뭐 아들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도 이 회사를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지금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티코의 두 기자가 썼는데 새로운 권한과 연방 정부 이런 거 받으면은 대통령이 사적인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공식적인 행동이다. 이겁니다. 38% 맞네요. 트럼프 주니어와 다른 트럼프 뭐 동생도 있고 하잖아요. 후원하는 법인이 38%를 소유하고 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그 위트코프요.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너무 좋아하죠. 소셜 미디어에 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 전반에서 하는 뭐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고 세계에서 신뢰받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거다. 그 디지털 코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마더 존스가 보도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그냥 판 것만으로 6,500만 달러를 벌었고 그리고 또 역시 같은 해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죠. 디지털 자산을 판매해서 거의 6억 달러를 벌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돈을 벌 때 중개 어느 기관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본인들이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까지 지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 승인을 해준 것을 대통령의 부패, 당연히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에 우리 제도가 목격한 가장 노골적인 사익 추구다. 그걸 지금 그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워렌 의원과 민주당 상원 의원 1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은행 이 사업의 어떤 부패를 끝내야 된다 하는 법안 같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 또 다른 정부 고위관 이 행정부는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 해 드세요. 고위 관리들이 그런 고위 관리들이 뭐 이런 은행에 대해서 어떤 그 연방 그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이 안 해주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은행을 만들잖아요. 은행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은행 이름도 지어놓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은행의 그 본사는 당연히 트럼프 가문이 지금 있는 그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다고 하네요. 플로리다주의 베이하버 아일랜드에 둘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 USD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발행하는 이것을 많이 사도록 하고 많이 사면 살수록 그 사람들이 맡긴 그 달러 그 돈 있잖아요. 거기서 이자를 벌고 그리고 또 회사 지분을 통해서도 이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참. 그래서 은행 뭐 일반 상업은행은 아니지만 사람들 뭐 저금하고 맡기고 하는 융자해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신탁은행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자, 마지막 뉴스, 마지막에서 하나 더 남았네요. 이 내용은 요즘 다른 분위기와 조금 비슷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처음보다 임기 초기보다는 힘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악수 같은 것을 뒀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민은 일부에서는 지지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추방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그 추방하는 방법이 due process, 법적인 과정을 너무나 지키지 않고 있다 해서 그것도 완벽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민 정책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BBC 방송이에요. BBC 방송이 파노라마 소송이라고 하는데 왜 파노라마라고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소송을 했는데 BBC가 방영한 것 때문에 그 방영한 것을 외주를 준 거예요. 그 외주를 준 회사 이름이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처음에는 BBC 방송이 좀 사과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트럼프에게 이렇게 나쁜 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써 정치적으로 해를 입은 것도 없다라고 입장은 분명히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모든 일은 법원에서 이뤄주잖아요. 법원에서 이뤄주면서 BBC의 대응이 강해지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대응이 해서 어떻게 했냐면 BBC 방송이 BBC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을 했어요. 이게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대통령이 뭐 저기 가서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이 지금 말한 것과 53분 뒤에 말한 것을 마치 연이어서 얘기한 것처럼 가서 싸워라 한 그 부분 연이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BBC가 파노라마 외주를 줘서 그 부분을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감독을 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때 방송을 할 때 여기와 여기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면은 편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B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소송을 했을 때 그것도 우리 책임이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는 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은 뭐 손해를 봤다 뭐 등등 하면서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손해 안 봤는데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그 방송은 영국에서만 나갔지 미국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환장을 발부한다. 기사 내용이 이건데 당연히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 이 소환장 발부를 요구하는 증인 소환이요. 그런 측의 변호사들이 이런 걸 막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법원에서 딱 소환장을 받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BBC 방송이 법적으로 이방카 트럼프하고 또 그 큰아들이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자레드 쿠시너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시도를 해서 실제로 만들어서 플로리다 뭐 어디도 갔고 하면은 다 대통령 가족들이니까 비밀 경호원들이 있죠. 비밀 경호원들이 막 못 들어가게 막고 뉴욕에 가서 전달하려고 하면 그 서류를 소환장을 받는 사람이 뭐 점심시간이라 없다. 아니면 오늘 출근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안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증언 절차를 악용을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지지자들을 괴롭히려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BBC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 가서 저거 막아 나도 뒤따라갈게 하는 그 연설을 할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과 연관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아버지 연설문을 수정하고 전달할 때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카의 남편인 그 제러드 쿠슈너는 막 폭력 사용을 무슨 또 규탄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뭐 성명 초안을 작성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을 때의 그 전후에 가족들이 그 과정을 잘 알아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해라고 한 것도 있고 안 하라고 한 것도 있고 그걸 본 것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우리가 100억 달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해서 이제 뭐 직접 전달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뒤는 이제 법원이 하겠죠. 법원이 해서 뭐 법원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BBC 방송도 처음에는 네, 저희가 그것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53분 뒤 것까지 이렇게 한 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BBC를 지금 소송을 한 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내용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가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인간적인 내용도 조금 포함이 돼 있어요. 왜 마가는 앤토니 파우치 팬데믹 때의 스타였고 미국의 팬데믹 많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것도 있어요. 백신 개발 빨리 하고 이러는 것들. 주도한 앤토니 파우치를 벌 주려고 하는가? 거기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런데 한마디로 결론은 뒤에 내려요.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거기 사실에 대해서 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심정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애틀란틱 기사거든요. 그야말로 팬데믹 시대에 대중의 얼굴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85살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랜드 폴 안과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은 85살의 앤토니 파우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회 모독죄로 이제 어떠한 결의안 같은 거 만들고 의회에 나와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왜 이랬어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부 수정헌법 5조 묵비권 행사를 했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으로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는 나의 변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를 존중하지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딱 두 가지예요. 연구 자금을 중국에서 이제 시작된 우한 그 지역 코비드 19. 그런데 우한에 이제 연구실이 있어요. 그 우한 연구실에 연구 자금을 댔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본인이 이제 엘러지 무슨 연구소 여기 소장이었으니까. 그리고는 의회에 와서 거짓말했다. 딱 이 두 가지거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국립보건연구소 산하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38년인가 37년인가를 했어요. 그럼 이 연구소에서는 수천 케이스의 자금 같은 것을 다른 곳에 배분을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목적은 간단하죠. 세계의 질병을 퇴치하고 다른 나라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그쪽에서 연구가 더 발달이 됐으면 또 그쪽 상황에 맞게 해서 미국 사람과 세계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근데 이 돈을 우한 연구소에 이제 5년 동안 박제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제된 거예요. 연구하는 60만 달러를 5년 동안 전달을 했는데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예요. 뉴욕에 있는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라는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도 이렇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수천 건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연구소의 소장이 앤토니 파우치가 개인적으로 그걸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돈을 줬잖아. 우한.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과학은 아직도 자연적으로 기원이 된 거다.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온 게 아니다가 강하면서 100%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한의 뭐 해산물 시장 뭐 이런 주변 등등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왜 이 우한에 박제된 나갈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원금을 5년 동안 60만 달러를 줬는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서 백신과 치료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런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서로 적은 적이고 이렇게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는 겁니다. 의료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기장이 나왔어. 일기장도 의회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1100페이지가 넘는데 38년 동안 연구소를 이끌었군요. 7명의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기장 같은 거 공개를 하면서 뭐 범죄, 뭐 사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기장 속에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지금이 85살이니까 그 팬데믹 때 뭐 82살, 83살 이런 때였잖아요. 그런 때에
막 갑자기 너무 스타가 되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뭐 섹시하다 해서 피플 같은데 그 나왔잖아요. 표지로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 파티에 초대하고 하면 그게 너무 좋았다. 일기장에 그런 거 쓴 거예요.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런 거 너무 좋았다. 막 뭐 감격했다. 이런 걸 썼어요. 3년치 1100페이지 분량 일기가 이 애틀란틱의 기자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그래서 좋았다 뭐 이게 뭐 꼭 너무너무 근사한 얘기는 아니지만 3년 동안의 일기장에 쓴 거 중에서 그 정도 나오면 나 같으면 안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50년 동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 내외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없는 곳, 병든 사람, 그런 어린이 뭐 노약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미국 사람이 그런 병이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되나 이런 것을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고 아주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법 있잖아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만든 겁니다.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잖아요. 이게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에 연방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에이즈라는 거. 그거 미국의 에이즈가 뭐 심각해 말도 아니 이때 그걸 설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911 공격 이후에 탄저균, 엔트렉스 우편으로 막 도착하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 만들었고 이번에 이렇게 그 복합적인 그 백신 개발한 거 그리고 또 에볼라 백신 연구 자금은 관리 감독도 했어요. 달라스의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이 됐어요. 거의 죽어가는 남자를 돌보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 소장이 구태여 보호 장비를 입고 그 간호사가 있는 격리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지만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호사가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간호사가 뭐 아흐레인가요?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나왔을 때 허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공공장소로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이 85살인데 지금 애틀란틱 기자예요. 랜드폴 의원은 뭐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 하는 거다. 랜드폴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일론 머스크, 공화당, 마가, 트럼프 대통령 다 같이 벌을 받아야지 돼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틱이 여기까지만 쓰면은 굉장히 진보편에서 기사를 썼어 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재해와 달리 전염병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열시켜서 마가, 트럼프 대통령 이 주변에서는 누군가 그 희생양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잊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 하는 무슨 동영상 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통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야지. 잊어야지. 운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비난하려고 하고 그런데 비난을 하는데 바이러스를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앤토니 파우치. 그러면서 우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운이 나빴어. 이렇게 돌리기는 도저히 싫죠. 악당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악당을 앤토니 파우치를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 악당을 잡는데 그 악당이 사실 지난 50년 동안 세상을 황폐시킨 여러 가지 전염병을 끝내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악당이 필요해 하고 악당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애틀란틱은. 그래서 이 애틀란틱의 기자가 피터 웨너라는 기자인데 그 역병 플라그 알베르 까미의 플라그를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전 주인공 이름도 잊었어요. 뭐 베르나르디 뭐 아무튼 주인공 의사가 다른 의사들이 막 다 도망칠 때 남아 있잖아요. 막 도망치고 남아서 지칠 때까지 일하잖아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자입니다. 피해자 편에서 사람을 막 돕는 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의사잖아요. 본인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렇지만 나는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고통을 뭐 이해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연히 이해를 했겠죠. 고통과 맞서서 싸운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설의 끝에서 이 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염병이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경멸할 것보다 존경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데 앤토니 파우치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에게 경멸할 것, 뭔가 실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받은 것이 많은데, 이제 와서 85살의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감옥에 보내려고 아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게 마가가 왜 집착을 하는가, 앤토니 파우치라는 잡지 애틀랜틱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었고요.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수요일에 전해드리려고 했다가 기사들이 계속 넘쳐서 못 전해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미국인들이 못 참죠. 선거만 바라보고 있는데 선거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딱 이렇게 신경을 쓰고 봐야지 될 그런 정도입니다. 공화당 네오콘이나 무지개 깃발 흔드는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나 한국의 우호적이지 않음, 또 이제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 행복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니, 많이 말고 적당히 드세요.